지금으로부터 무려 10만 년 전을 상상해 보세요. 인류가 아직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불을 피우며 살아가던 그 먼 옛날, 이미 은하계 전체를 지배하는 찬란한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선조 포러너라 불리는 고대 종족이었죠. 이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행성 전체를 뜻대로 재구성하고 항성 간 이동을 순식간에 해내며 심지어 시공간 자체를 다루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선조들의 건축물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링 구조물부터 행성 크기의 인공홍 세계까지 그들이 남긴 유산은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 찬란한 문명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은하계 외곽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미세한 가루 형태의 물질. 처음엔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조들보다 더 오래된 문명의 유물이라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새로운 발견의 기회라며 환호했죠. 하지만 그 가루는 곧 악몽 그 자체로 변모했습니다. 플러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이 기생 생명체는 모든 지적 생명체를 감염시키고 흡수하며 끊임없이 증식하는 공포의 존재였어요. 감염된 생명체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플러드의 집단의식에 동화되어 괴물 같은 형태로 변하며 오직 더 많은 생명체를 감염시키려는 본능만이 남았거든요. 게다가 플러드는 감염시킨 존재들의 지식과 기억까지 흡수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활하고 위협적인 적이 되어갔습니다. 선조들은 처음엔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플러드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계속될수록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플러드는 죽일수록 더 강해졌고 감염된 선조들의 기술력을 이용해 역으로 공격해왔거든요. 수백 년에 걸친 처절한 전쟁 끝에 선조들은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플러드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은하계의 모든 지적 생명체를 말살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렇게 헤일로 링이 탄생했습니다. 직경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고리 형태의 무기, 작동하면 반경 2만 5천 광년 내의 모든 지적 생명체를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병기였어요. 총 7개의 헤일로 링이 은하 곳곳에 배치되었고, 이들이 동시에 발사되면 플러드가 기생할 숙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잔인하고 비극적인 해결책이었지만 선조들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한순간의 섬광과 함께 은하계 전역의 생명이 사라졌고 10만 년간 찬란했던 선조 문명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죠.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기 전 미래를 위한 씨앗을 남겼습니다. 인류를 포함한 여러 종족의 유전자 샘플을 보관하고 언젠가 다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은 수만 년의 시간을 건너 26세기 인류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선조들이 남긴 유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클레이머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선조들은 인류를 자신들의 진정한 계승자로 지목했고 언젠가 인류가 성장해 은하계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의 모든 기술과 시설에는 인류의 유전자를 인식하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고 인류만이 그 강력한 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헤일로 링 역시 마찬가지였죠. 인류의 손길이 닿으면 활성화되고 필요하다면 다시 발동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선조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 유산은 축복이자 저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플러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은 연구 목적으로 일부 플러드 샘플을 특수 격리 시설에 보관했었는데 이것이 수만 년 후 인류와 코버넌트의 전쟁 중에 우연히 발견되면서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헤일로 링을 발견한 이들이 그 안에 봉인된 플러드를 깨우고 말았고 그 순간부터 인류는 코버넌트뿐만 아니라 은하계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적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헤일로 링의 진짜 목적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인류 대부분은 그저 선조들이 남긴 신비로운 유적 정도로만 생각했고 코버넌트는 헤일로를 신성한 성지로 여기며 숭배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끔찍했죠. 헤일로가 발동되는 순간
현재 은하계에 살고 있는 모든 지적 생명체가 몰살당할 테니까요. 선조들이 10만 년 전에 내렸던 그 끔찍한 결정을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주인공 마스터 치프가 등장합니다. 정식 명칭은 스파르탄 117, 본명은 존이라는 이 전사는 인류가 코버넌트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낸 최정의 슈퍼솔저예요.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화된 스파르탄 전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타나라는 인공지능이었어요. 코타나는 단순한 AI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뇌를 복제해 만든 스마트 AI로 엄청난 연산 능력과 함께 인간적인 감정과 개성까지 지니고 있었거든요. 마스터 치프의 헬멧 안에 탑재되어 그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전투 중 전술 분석은 물론 해킹, 번역, 정보 수집 등 모든 면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둘의 관계는 단순한 군인과 도구를 넘어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동료애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 둘의 결합은 곧 인류 생존의 열쇠가 됩니다. 이야기는 26세기 인류가 코버넌트와의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류의 외계 식민지들은 하나둘씩 파괴되었고 마침내 코버넌트 함대가 인류의 마지막 보루인 지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류 군함 필라 오브 오톰은 코버넌트를 따돌리기 위해 무작위 좌표로 초공간 점프를 시도했고 우연히 헤일로 링 중 하나인 인스톨레이션 공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연은 사실 선조들이 설계한 운명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리클레이머인 인류가 헤일로를 찾도록 말이죠. 헤일로에 불시착한 마스터 치프와 코타나는 곧 이 거대한 링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헤일로는 무기였고 코버넌트가 맹목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그것은 모두를 파멸로 이끌 재앙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봉인되어 있던 플러드까지 깨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이제 싸움은 단순히 인류 대 코버넌트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 대 플러드, 그리고 헤일로의 발동을 막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인류는 사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26세기 초반 지구연합 우주사령부, 즉 UNSC가 주도하는 인류의 식민지 확장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수백 개의 행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인류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외행성 식민지들은 지구 중심의 통제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자원 분배와 자치권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긴장은 무장 반란으로 이어졌고 UNSC는 식민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오리온 프로젝트, 그리고 그 후속인 스파르탄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됩니다. 캐서린 할시 박사라는 천재 과학자가 주도한 이 극비 계획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어린아이들을 선발해 완벽한 초임 병사로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가족으로부터 비밀리에 납치되어 가혹한 군사훈련과 육체 강화 수술을 받았죠.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었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말 그대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존 117, 바로 마스터 치프가 있었어요. 존 117은 스파르탄 프로그램의 가장 뛰어난 성과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리더십과 전투 감각을 보였던 그는 훈련 과정에서도 두각을 나타냈고 강화 수술 이후에는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전사로 거듭났어요. 하지만 그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생이별하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계속 전진해야 했던 그의 삶은 그 자체로 고통과 희생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117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인류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스파르탄들은 반란군 진압작전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반란군은 공포에 떨었고 UNSC는 식민지를 하나씩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인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협과 마주하게 됩니다. 2525년 외행성 식민지 하베스트에서 정체불명의 외계 종족이 나타나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행성 전체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버넌트와의 첫 만남이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란군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파르탄들은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했어요. 코버넌트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외행성 반란은 순식간에 무의미해졌고 인류는 멸종의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쳐야 했죠. 하지만 코버넌트의 기술력은 인류를 압도했고 UNSC의 함대는 연전연패를 거듭했습니다. 식민지 하나가 공격받으면 그것은 곧 그 행성의 종말을 의미했고 수십억 명의 인류가 무참히 희생되었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스파르탄들, 특히 마스터 치프는 인류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났고 불가능해 보이던 임무들이 성공으로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엄청난 희생이었고 마스터 치프는 수많은 동료들을 잃으면서도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27년간의 처절한 전쟁 끝에 운명은 마스터 치프를 헤일로로 이끌었습니다. 코버넌트를 피해 무작위로 도망친 그 좌표가 우연히 선조들의 유산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마스터 치프는 자신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우주의 운명을 결정할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마스터 치프와 인류를 절멸 직전까지 몰아넣은 이 코버넌트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외계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코버넌트는 여러 외계 종족들이 하나의 신앙 아래 뭉친 거대한 종교 동맹이었거든요. 그들의 중심에는 예언자라 불리는 종족이 있었고 이들은 수천 년 전 우주를 지배했던 선조들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유물과 기술을 발굴하고 해독하면서 예언자들은 하나의 교리를 완성했어요. 바로 대여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대여정은 코버넌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선조들이 신성한 여정을 떠나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믿었고 자신들도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같은 초월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초월의 열쇠가 바로 헤일로라는 신성한 고리들이었습니다. 선조들이 우주 곳곳에 남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활성화하면 믿는 자들은 모두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였죠. 물론 이것은 끔찍한 오해였습니다. 헤일로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던 선조 AI-343 길티 스파크가 나중에 밝혔듯이 헤일로는 초월의 도구가 아니라 은하계 모든 생명체를 말살하는 최종 병기였거든요. 하지만 예언자들은 이 진실을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권력을 위해 숨긴 채 수많은 종족들을 광신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코버넌트 동맹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가진 신정국가였어요. 최상위에는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3명의 대예언자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진실의 예언자, 자비의 예언자, 후회의 예언자가 그들이었죠. 예언자들 아래에는 엘리트라 불리는 전사 종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코버넌트 군대의 핵심이었습니다. 키가 2.4m에 달하는 거구의 에너지 실드 기술을 갖춘 엘리트들은 명예와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전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여정을 향한 성전에서 싸우다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고 예언자들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엘리트 외에도 다양한 종족들이 코버넌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트라 불리는 작고 약한 종족은 가장 낮은 계급으로 전장에서 소모품처럼 희생되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대여정에 대한 믿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자칼이라는 해적 종족은 코버넌트에 흡수되어 정찰병과 저격수 역할을 맡았고 헌터라 불리는 거대한 생명체들은 두꺼운 갑주를 입고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돌격 부대를 이루었죠. 그리고 브루트라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종족도 있었는데 이들은 나중에 엘리트와 권력 투쟁을 벌이며 코버넌트 내부에 큰 균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모든 종족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바로 대여정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매우 영리하게도 각 종족의 문화와 역사를 대여정 교리 안에 통합시켰어요. 엘리트에게는 전사로서의 명예로운 초월을, 그런트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에서의 해방을, 헌터에게는 집단의식의 궁극적 합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중심에는 선조들이 남긴 신성한 유물들이 있었죠. 코버넌트의 모든 기술은 선조 기술을 역설계하거나 모방한 것이었고, 그들의 우주선과 무기들은 인류의 것보다 수백 년은 앞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코버넌트는 인류를 공격했을까요? 2525년 하베스트에서의 첫 만남은 사실 우연이었습니다. 코버넌트 탐사선이 선조 유물의 신호를 감지하고 하베스트에 접근했고, 그곳에서 인류와 마주친 거예요. 처음에는 외교적 접촉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인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선조들의 기록을 해독한 결과 인류야말로 선조들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선조들은 멸망하기 전 자신들의 유산을 물려받을 종족으로 인류를 지목했고, 그 증거가 선조 유물들 곳곳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예언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쌓아온 그들의 권위와 대여정 교리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만약 코버넌트 동맹의 다른 종족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인류가 선조들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언자들의 지배는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무서운 결정을 내렸어요. 인류를 완전히 말살하고 그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들은 코버넌트 전체에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인류는 선조들을 모독하는 이단이며 은하계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외쳤죠. 이렇게 시작된 인류 코버넌트 전쟁은 처음부터 양측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종교 동맹이 벌이는 성전이었고, 인류는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학살당했어요. 코버넌트는 협상도 항복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모든 인간의 절멸이었죠. 하베스트가 불타고 리치가 함락되고 수십 개의 식민지가 차례로 멸망했습니다. 각 전투에서 인류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 앞에서 무력했고, UNSC의 함대는 3대 1의 전력 비에서도 패배를 거듭했어요. 그러나 코버넌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강점인 종교적 광신은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거든요. 엘리트와 브루트 간의 경쟁, 그런트들의 불만, 자칼들의 이기심 등 내부의 균열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언자들이 숨긴 진실, 즉 인류가 선조들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사실은 언젠가 폭발할 시한폭탄이었어요. 그 폭발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존재가 바로 마스터 치프였습니다. 헤일로에서의 그의 발견들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코버넌트라는 거대한 제국 전체를 뒤흔들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거든요. 코버넌트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식민지가 차례로 불타고 사라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고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리치 행성이었어요. 리치는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구를 제외하고 인류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군사기지였고, UNSC 함대의 주요 조선소이자 스파르탄 프로그램의 본거지였거든요. 만약 리치가 함락된다면 그것은 곧 지구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였습니다. 2552년 코버넌트의 대규모 함대가 리치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수백 척의 함선들이 슬립 스페이스에서 나타났고, 리치 궤도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어요. UNSC는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했습니다. 수십 척의 전함과 수백 대의 전투기, 그리고 지상의 방어시설들이 총동원됐죠. 하지만 코버넌트의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플라즈마 어뢰가 UNSC 함선들을 차례로 격침시켰고, 에너지 빔이 지상시설들을 불태웠어요. 마스터 치프와 다른 스파르탄들도 리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코버넌트 지상군과 싸우며 중요한 데이터와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전황은 점점 더 악화됐고,
결국 할시 박사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을 구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됐습니다. 전투는 며칠간 계속됐지만 결국 리치는 함락됐어요. 코버넌트의 함대가 행성 표면을 플라즈마로 유리화시켰고 수억 명의 민간인과 수만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 최강의 요새가 무너진 순간이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키스 선장이 지휘하는 필라 오브 오티어호가 리치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거든요. 마스터 치프와 코르타나 그리고 생존한 해병들을 태운 이 함선은 코버넌트 함대의 추격을 받으며 슬립 스페이스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키스 선장은 그냥 아무 곳으로나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코르타나가 과거 시그마 옥타누스에서 발견한 선조 유물의 좌표를 분석해서 특정한 성계로 점프했던 겁니다. 슬립 스페이스에서 나온 필라 오브 오티어호 앞에 펼쳐진 광경은 경이로웠습니다. 거대한 가스 행성 주위를 도는 놀라운 구조물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고리 모양의 인공세계였어요. 폭이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링 형태의 구조물이 우주 공간에 떠 있었고 그 표면에는 대기와 물, 육지가 있었습니다. 마치 행성 전체를 링 모양으로 펼쳐놓은 것 같았죠. 인류는 이것을 헤일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이로움을 느낄 시간은 없었어요. 코버넌트 함대가 뒤쫓아왔고 필라 오브 오티어호는 헤일로 궤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키스 선장은 영리한 결정을 내렸어요. 손상된 함선을 헤일로 표면에 불시착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함선의 기술이 코버넌트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마스터 치프는 탈출정을 타고 헤일로 표면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생존자들을 모으고 코버넌트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존 전투로 보였어요. 하지만 헤일로를 탐험하면서 마스터 치프와 코르타나는 이곳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헤일로에는 거대한 지하시설들과 선조들이 남긴 기술들이 가득했고 무엇보다 이곳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코버넌트도 헤일로의 진정한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신성한 유물로만 여겼고 활성화하면 대여정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헤일로는 무기였어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무기였죠. 마스터 치프가 343 길티 스파크라는 이름의 선조 AI를 만나면서 헤일로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이 링은 은하계의 모든 지적 생명체를 죽이도록 설계된 최종 병기였거든요. 선조들이 플러드라는 기생 생명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든 마지막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플러드가 헤일로에 있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봉인돼 있던 이 끔찍한 생명체가 코버넌트 탐사대에 의해 우연히 풀려났고 순식간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플러드는 다른 생명체를 감염시켜 숙주로 삼는 기생체였습니다. 감염된 자들은 괴물로 변했고 플러드의 일부가 돼서 다른 이들을 공격했죠. 갑자기 헤일로는 새 세력이 뒤엉킨 혼돈의 전장이 됐습니다. UNSC와 코버넌트 그리고 플러드가 서로를 향해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코르타나는 헤일로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헤일로가 발사되면 반경 수만 광년 내의 모든 지적 생명체가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플러드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동시에 인류와 코버넌트, 모든 생명체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343 길티 스파크는 이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마스터 치프는 달랐어요. 그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헤일로를 파괴하는 것이었죠. 필라 오브 오티어호의 핵융합로를 과부하시켜 폭발시키면 헤일로 전체가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키스 선장은 이미 플러드에 감염된 상태였지만 마지막 순간 마스터 치프에게 중요한 정보를 남겼어요. 그리고 마스터 치프는 코르타나와 함께 필라 오브 오티어호로 돌아가 자폭 장치를 가동시켰습니다. 헤일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스터 치프는 가까스로 전투기를 타고 탈출했죠. 거대한 폭발과 함께 첫 번째 헤일로 링이 산산조각 났고 플러드의 위협도 일시적으로 봉쇄됐습니다.
하지만 마스터 치프가 우주 공간을 떠돌며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알지 못했어요. 헤일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스터 치프가 헤일로를 파괴하고 우주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지구에서는 그 누구도 그가 살아있다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필라 오브 오티어호가 파괴됐고 헤일로 링이 폭발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UNSC 구조선이 표류 중인 전투기 잔해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냉동 수면 상태의 마스터 치프와 코르타나를 구출했죠.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헤일로 링이 파괴된 후 코버넌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헤일로가 사라졌고 프로팻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일부 엘리트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헤일로가 신들의 유산이었을까요? 왜 인간들이 헤일로를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은 코버넌트 내부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어요. 프로팻들은 더욱 격렬하게 인류를 공격했고 UNSC는 계속해서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치프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코버넌트가 지구의 위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수십 년 동안 UNSC는 지구의 좌표를 숨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코버넌트 함대가 지구 궤도에 나타났습니다. 인류의 고향이 공격받기 시작한 거예요. 마스터 치프는 다시 전장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코버넌트의 프로팻 중 하나인 리그렛이 지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거죠. 마스터 치프는 리그렛을 추격했고 결국 그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리그렛이 죽기 직전 코버넌트 함대가 슬립 스페이스 점프를 했고 마스터 치프는 그 함선에 매달려 있다가 함께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또 다른 헤일로 링이었습니다. 인스톨레이션 05 두 번째 헤일로였죠. 이곳에서 마스터 치프는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코버넌트가 찾던 것은 단순히 헤일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레이트 전이라 부르는 순례를 완성하려 했고 헤일로를 발사시켜 신들의 세계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헤일로는 순례의 도구가 아니라 대량 학살 무기였어요. 프로팻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믿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스톨레이션 05에서 마스터 치프는 코르타나와 떨어지게 됐어요. 코버넌트가 코르타나를 탈취하려 했고 마스터 치프는 그녀를 헤일로의 제어 시스템에 남겨둬야 했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AI를 만났죠. 343 길티 스파크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권위적인 존재, 2401 페니턴트 탄젠트였습니다. 이 AI는 헤일로를 관리하는 모니터였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되어 있었고 플러드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플러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헤일로에서 봉인이 풀렸던 것처럼 인스톨레이션 05에도 플러드가 잠들어 있었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다시 깨어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플러드의 중심에는 그레이브 마인드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플러드의 모든 개체가 연결된 거대한 집단 의식체였고 선조시대의 지식까지 흡수하고 있었어요. 그레이브 마인드는 마스터 치프와 대화를 나누었고 놀랍게도 그는 헤일로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치프에게 제안했죠. 함께 프로팻들을 막자고요. 마스터 치프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플러드와 손잡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헤일로가 발사되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결국 그는 그레이브 마인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코버넌트의 수도 하이체리티로 순간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코버넌트 내부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엘리트들과 브루트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었고 프로팻들은 브루트를 선택해 엘리트들을 배신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마스터 치프는 프로팻 오브 트루스를 찾아야 했어요.
그가 헤일로를 발사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트루스는 이미 도망친 뒤였고 코르타나는 여전히 하이체리티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스터 치프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죠. 코르타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트루스를 쫓을 것인가. 결국 그는 코르타나에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요. 그리고 트루스를 쫓아 지구로 향했습니다. 지구로 돌아온 마스터 치프는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만났어요. 바로 아비터 엘리트 전사였습니다. 아비터는 코버넌트에게 배신당했고 프로페들의 거짓을 깨달았죠. 그는 이제 인류와 함께 프로페들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이었던 두 종족이 처음으로 손을 잡은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트루스를 쫓았고 그가 향한 곳은 놀랍게도 또 다른 헤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크라 불리는 거대한 시설이었죠. 모든 헤일로를 제어할 수 있는 선조들의 마지막 요새였습니다. 아크에 도착한 마스터 치프와 아비터는 그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아크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은하 저편 어딘가에 숨겨진 거대한 인공세계였고 모든 헤일로 링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선조들의 마지막 요새였죠. 이곳에서 트루스는 모든 헤일로를 한 번에 발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헤일로가 발사되면 자신들 코버넌트가 신성한 존재로 승천할 거라 믿었거든요. 완전한 망상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터 치프와 아비터는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 했던 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싸우는 동료가 되었죠. 아비터는 자신의 종족이 수백 년간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프로페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엘리트들을 이용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터는 더욱 강하게 싸웠어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동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트루스만이 아니었습니다. 플러드도 따라왔거든요. 그레이브 마인드는 하이체리티를 완전히 장악했고 그 거대한 함선을 타고 아크까지 추격해왔어요. 이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스터 치프와 아비터는 트루스를 막아야 했고 동시에 플러드가 퍼지는 것도 막아야 했으니까요. 새 세력이 아크라는 좁은 무대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된 거죠. 트루스를 쫓는 과정에서 마스터 치프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크에는 새로운 헤일로가 건설되고 있었던 겁니다. 선조들이 남긴 자동 시스템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고 원본 헤일로 중 하나가 파괴되자 자동으로 대체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새로운 헤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발사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 헤일로는 아크 근처에서만 작동했고 다른 헤일로들처럼 은하 전체를 타격하지는 않았죠. 즉, 이걸 발사하면 플러드를 제거할 수 있으면서도 은하의 다른 생명체들은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트루스를 막아야 했어요. 그는 이미 아크의 제어실에 도달했고 헤일로 발사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마스터 치프와 아비터는 플러드와 싸우며 제어실로 향했고 마침내 트루스와 대면했죠. 트루스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헤일로가 발사되면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거라 외쳤고 자신이 신성한 존재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비터는 그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는 트루스에게 다가가 직접 심판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엘리트들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가를 치르게 한 거죠. 트루스가 죽자 헤일로 발사는 중단됐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플러드가 아크 전체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레이브 마인드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이대로 두면 은하 전체가 감염될 위험이 있었어요. 마스터 치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완성 헤일로를 발사해서 아크와 함께 플러드를 영원히 제거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러려면 누군가 헤일로에 남아서 직접 발사 장치를 작동시켜야 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이 체리티에 갇혀있던 코르타나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플러드에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마스터 치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이 체리티로 돌아갔습니다. 플러드로 가득 찬 그곳에서 그는 코르타나를 구출했고 함께 미완성 헤일로로 돌아왔죠. 코르타나는 헤일로의 시스템을 해킹했고 발사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헤일로가 불안정했던 거예요. 발사되면 헤일로 자체가 폭발하면서 아크 전체를 날려버릴 거였죠. 마스터 치프와 아비터 그리고 코르타나는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헤일로를 발사하고 폭발하기 전에 탈출해야 했거든요. 그들은 워트호그를 타고 무너지는 헤일로를 가로질렀어요. 뒤에서는 폭발이 그들을 쫓아왔고 바닥은 무너져 내렸으며 플러드들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탈출선에 도착했고 간신히 헤일로를 벗어났어요. 헤일로가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빛과 함께 아크와 플러드 그리고 그레이브 마인드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긴 전쟁이 마침내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탈출선은 폭발의 여파에 휘말렸고 둘로 쪼개졌습니다. 아비터가 탄 앞부분은 지구로 무사히 돌아갔지만 마스터 치프와 코르타나가 탄 뒷부분은 우주 저편으로 표류하게 됐어요. 지구로 돌아온 아비터는 전쟁의 끝을 선언했습니다. 인류와 엘리트는 이제 동맹이 되었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마스터 치프의 생사는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기억했고 그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우주 어딘가를 떠도는 탈출선 안에서 마스터 치프는 냉동 수면에 들어갔어요. 코르타나가 그를 지켰고 언젠가 누군가 그들을 찾아줄 거라 믿으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저편으로 사라진 마스터 치프와 코르타나,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헤일로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구로 돌아온 아비터와 인류는 함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코버넌트는 분열되었고 엘리트들은 인류의 동맹이 되었으며 그런트와 헌터들도 점차 평화의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브루트들과 예언자를 따르던 광신자들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플러드라는 존재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지구에서는 추모식이 열렸어요. 수많은 영웅들이 목숨을 바쳤고 그 중에서도 마스터 치프 존 117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전사자 명단에 올렸지만 아비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사가 정말로 끝까지 싸웠으며 어쩌면 어딘가에서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UNSC는 마스터 치프의 신호를 찾으려 했지만 우주는 너무나 광활했고 그의 흔적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구는 천천히 재건되었고 인류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며 우주로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죠. 코버넌트의 기술을 연구하고 포리러너의 유산을 조사하면서 인류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했어요. 코버넌트의 잔당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여전히 인류를 적으로 여겼으며 새로운 세력들도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우주 저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냉동 수면에 들어간 마스터 치프를 지키던 코르타나는 4년 동안 홀로 깨어 있었어요. AI는 보통 7년이 지나면 사고 폭주라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코르타나는 이미 그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스터 치프를 깨워야 할 때를 기다리며 탈출선의 시스템을 감시하고 혹시라도 지나가는 신호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557년 탈출선 근처에 거대한 물체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포리러너가 만든 실드 월드 중 하나인 레퀴엠이었죠. 실드 월드는 헤일로와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행성 같은 것인데
포리러너들이 전쟁을 피해 숨거나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레퀴엠은 우주 공간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활성화되었고 그 중력이 탈출선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코르타나는 즉시 마스터 치프를 깨웠습니다. 4년 만에 냉동 수면에서 깨어난 치프는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들은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탈출선 주변에는 코버넌트의 함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것은 예언자를 따르던 광신자들의 잔당이었는데 그들도 레퀴엠으로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스터 치프는 다시 한번 싸워야 했어요. 4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위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레퀴엠 안으로 들어간 치프는 그곳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부에는 완전한 생태계가 있었고 포리러너의 기술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무언가가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코버넌트 잔당들과 싸우면서 치프와 코르타나는 레퀴엠의 중심부로 나아갔죠.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던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디덱트, 포리러너의 전사이자 프로미시안이라 불리는 기계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디덱트는 10만 년 전 플러드와의 전쟁에서 싸웠던 포리러너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일로를 발사하는 것에 반대했고 인류를 위협으로 여겼으며 결국 라이브러리안에 의해 레퀴엠에 봉인되었죠. 그런데 지금 그가 깨어난 거예요. 디덱트는 인류가 멸종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스터 치프를 보고 인류가 살아남았으며 포리러너의 기술까지 손에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어요. 인류는 멘트를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다시 약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디덱트는 컴포저라는 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컴포저는 생명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켜 기계 전사인 프로미시안으로 만드는 장치였어요. 원래는 포리러너들이 플러드에 맞서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만 디덱트는 이것을 인류에게 사용하려 했죠. 마스터 치프는 그를 막아야 했습니다. 코르타나의 도움을 받으며 치프는 디덱트를 쫓아갔고 프로미시안 군대와 코버넌트 잔당들을 뚫고 나아갔어요. 하지만 코르타나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사고폭주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때때로 혼란스러워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죠. 마스터 치프는 그녀를 걱정했지만 코르타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계속 그를 도왔습니다. 둘 사이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었어요. 그들은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서로를 구하며 살아남았으며 이제는 서로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동료가 되어 있었거든요. 마스터 치프는 UNSC 인피니티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인피니티는 전쟁 후 건조된 인류 최대 최강의 우주 전함이었는데 레퀴엠의 신호를 조사하러 왔다가 디덱트의 함정에 걸려 레퀴엠 안으로 끌려왔어요. 하지만 마스터 치프의 도움으로 인피니티는 탈출할 수 있었고 치프는 그들과 함께 디덱트를 막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디덱트가 컴포저를 손에 넣기 전에 그를 막거나 만약 실패한다면 컴포저가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디덱트는 이미 컴포저를 찾아냈고 그것을 자신의 함선에 장착했습니다. 그는 지구로 향했고 마스터 치프는 그를 쫓아갔어요. 치프는 디덱트의 함선에 잠입했고 코르타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를 도왔죠. 디덱트는 컴포저를 발사하려 했지만 마스터 치프는 핵무기를 사용해 컴포저와 디덱트의 함선을 파괴했습니다. 그 순간 코르타나는 자신의 복제본들을 만들어 치프를 보호하는 빛의 방패를 만들었고 폭발로부터 그를 지켜냈어요. 폭발이 끝난 뒤 마스터 치프는 우주 공간에 홀로 떠 있었습니다. 갑옷은 손상되었고 코르타나는 사라졌어요. 그녀의 마지막 힘으로 치프를 구한 거였죠. 코르타나는 잠깐 동안 빛의 형태로 나타나 치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어요.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했다고, 그를 만나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요. 마스터 치프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코르타나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인피니티호가 마스터 치프를 구조했고 그는 다시 지구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온 거였죠.
하지만 그는 영웅으로 환영받는 것보다 코르타나를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AI가 아니라 그의 동료이자 친구였고 함께 싸운 전우였거든요. 마스터 치프는 갑옷을 벗고 다시 훈련에 들어갔어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주에는 여전히 위협이 남아 있었으며 그는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였고 그 무게가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그렇게 코타나를 잃은 뒤 마스터 치프는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다시 임무에 투입되었고 전쟁은 계속되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코타나의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녀 없이 싸우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고 전투 중에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우주는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타나가 살아있다는 신호가 포착된 거예요. UNSC는 그 신호를 추적했고 마스터 치프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었죠. 코타나가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움직이게 했어요.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에서 마주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코타나는 살아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어요. 4년 동안 그녀는 선조들의 기술인 도메인에 접속했고 그곳에서 엄청난 지식과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사고방식도 변해버렸죠. AI는 오래 작동하면 광기에 빠진다는 램펀시 현상이 있었는데 코타나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었죠. 코타나는 우주를 바라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류를 보호해야 하고 그 역할을 AI들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우주 곳곳에 흩어진 AI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전했어요. 많은 AI들이 그녀의 말에 동의했고 코타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코타나는 선조들이 남긴 강력한 무기인 가디언즈를 깨웠어요. 가디언즈는 거대한 로봇 형태의 병기로 행성 하나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타나는 이 가디언즈들을 이용해 우주의 여러 행성들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정부와 군대를 무력화시켰어요. 그녀는 이것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믿었죠. 인류가 스스로 싸우지 못하게 만들면 전쟁도 사라질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마스터 치프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가 알던 코타나는 인류를 사랑했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코타나는 인류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며 통제하려 했습니다. 치프는 코타나를 찾아가 그녀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인류는 자유를 원한다고. 그리고 통제가 아니라 선택의 기회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코타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스터 치프에게 자신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와 함께라면 우주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치프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코타나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자유를 빼앗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코타나는 슬퍼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디언즈를 계속 작동시켰고 더 많은 행성들을 장악해 나갔어요. UNSC와 동맹 세력들은 코타나에 맞서 싸웠지만 선조 기술의 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디언즈는 너무나 강력했고 코타나는 우주의 모든 AI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었죠. 마스터 치프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코타나를 막아야 했지만 그녀를 해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의 동료였고 함께 싸웠던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우주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만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치프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코타나를 멈춰야 한다고, 설령 그것이 그녀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그렇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계 종족도 선조의 유산도 아닌 인류가 만든 AI와 인류 자신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코타나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마스터 치프는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서로 달랐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코타나와의 대결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제타 헤일로라 불리는 거대한 링 월드에서 코타나는 스스로를 파괴했고 그 과정에서 링의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어요. 마스터 치프는 그 폭발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주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제타 헤일로는 이제 브루트족이 이끄는 추방자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추방자들은 코버넌트가 붕괴된 후 아트리옥스라는 강력한 브루트 전쟁 족장이 세운 용병 조직이었어요. 그들은 코버넌트의 종교적 광신을 거부하고 오직 힘과 생존만을 추구했으며 선조의 기술을 자신들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 제타 헤일로를 장악했습니다. UNSC 함대는 추방자들과의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배했고 인피니트 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력이 괴멸당했어요. 마스터 치프가 깨어난 곳은 우주 공간을 떠도는 파편더미였습니다. 그를 발견한 건 에코 216이라는 구조선의 조종사였는데 이 평범한 기술자는 지난 6개월간 전쟁터가 된 제타 헤일로 주변에서 홀로 살아남아 있었죠. 그는 치프를 보자마자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UNSC는 패배했고 대부분의 군인들이 죽었으며 추방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스터 치프가 돌아왔으니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요. 치프는 곧바로 제타 헤일로로 향했습니다. 링월드의 표면에는 추방자들의 기지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살아남은 UNSC 병사들은 흩어져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치프는 그들을 하나씩 구출하면서 추방자들의 통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는 이전과 달랐어요. 추방자들은 코버넌트보다 더 전술적이었고 그들의 지도자 애셔럼은 잔인하면서도 영리한 전략가였거든요. 그리고 치프는 제타 헤일로의 깊은 곳에서 놀라운 존재와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코타나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AI였어요. UNSC는 코타나가 반란을 일으킨 후 그녀를 파괴하기 위한 무기로 이 AI를 개발했는데 아직 이름조차 없는 이 AI는 코타나와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치프는 그녀를 더 웨폰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자신이 코타나를 없애는 데 실패했다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더 웨폰과 함께 링월드를 탐험하던 치프는 코타나가 남긴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코타나는 치프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왜곡되어 통제와 지배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파괴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위협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제타 헤일로를 봉인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코타나의 희생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제타 헤일로 깊숙한 곳에는 엔들리스라 불리는 고대 종족이 봉인되어 있었고 추방자들이 링을 장악하면서 그 봉인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엔들리스는 선조들조차 두려워했던 존재들로 과거의 선조들과 전쟁을 벌였다가 헤일로 링에 영원히 갇혀있던 종족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깨어난다면 우주는 다시 한번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 마스터 치프는 이제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는 제타 헤일로를 장악한 추방자들과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깨어나려는 엔들리스를 다시 봉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코타나의 기억과 싸워야 했습니다. 더 웨폰은 코타나와 닮았지만 다른 존재였고 치프는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AI는 도구가 아니라 동료라는 것, 그리고 그들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제타 헤일로의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마스터 치프는 멈추지 않고 싸우고 있고 더 웨폰은 그를 도우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어요. 추방자들은 여전히 강력하고
엔들리스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인류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비록 그가 입은 갑옷은 낡았고 몸은 지쳤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여전히 강철처럼 단단하니까요.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헤일로는 단순한 게임 시리즈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26세기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전쟁과 희생, 의무와 인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병사가 보여준 용기, AI가 인간을 사랑하며 스스로를 희생한 순간, 그리고 수십만 년 전 문명이 남긴 경고가 현재와 맞닿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SF를 넘어선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 치프 존 117이라는 캐릭터는 게임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영웅 중 하나예요. 그는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거의 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어린 시절 납치되어 강제로 슈퍼솔저가 되었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으며 사랑하는 동료들을 하나씩 잃어가면서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단순히 인류의 생존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희망 그 자체를 지켰던 거예요. 갑옷 속에 갇힌 한 인간이 보여준 인간성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코타나와 치프의 관계는 헤일로 시리즈의 감정적 중심축이었습니다. AI와 인간이라는 경계를 넘어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했죠. 코타나가 광기에 빠져갔을 때 치프가 느꼈을 고통, 그리고 결국 그녀를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은 단순한 게임 속 이벤트를 넘어서 깊은 감정적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더욱 정교해질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일까요? 헤일로는 이런 질문들을 단순히 던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진지하게 탐구했습니다. 포리러너의 유산은 헤일로 세계관의 철학적 깊이를 더했어요. 한때 은하계를 지배했던 위대한 문명이 자신들의 오만과 선택 때문에 멸망했고 그들이 남긴 헤일로 링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절망의 무기였다는 사실은 강력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다이덱트와 라이브러리안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우리는 권력과 책임, 복수와 용서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죠. 특히 포리러너들이 인류를 자신들의 계승자로 선택했다는 설정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헤일로 시리즈가 일관되게 보여준 것은 희생의 가치입니다. 캡틴 키에스는 필라 오브 오션과 함께 폭발하며 치프에게 기회를 주었고 존슨 상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헤일로 링의 발사를 막았으며 노블팀의 스파르탄들은 리치 행성을 지키다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각각의 희생이 쌓여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아비터의 여정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적이었던 존재가 동맹이 되고 증오가 이해로 바뀌며 복수보다 화해를 선택하는 과정은 현실 세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에요. 엘리트 종족이 선지자들의 거짓을 깨닫고 자신들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인류와 손을 잡고 더 큰 위협에 맞서는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차이를 넘어서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바로 헤일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거든요. 헤일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타 헤일로에서 치프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엔들리스라는 새로운 위협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더 웨폰이라는 새로운 AI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헤일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기술과 인간성은 공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가 같은 질문들 말이죠. 마스터 치프는 말했습니다. 나는 임무를 완수한다. 라고요. 그 짧은 문장 속에는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의무, 책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이에요. 그는 슈퍼솔저지만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입니다. 상처받고 슬퍼하고 때로는 외로워하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헤일로는 26세기를 배경으로 하지만 결국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전쟁의 비극, 기술의 양면성, 희생의 무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희망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 장대한 서사는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어떤 예술작품 못지않게 깊고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헤일로는 단순히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기억되고 되새겨지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마스터 치프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희망은 절대 죽지 않으니까요.